네, 안녕하세요. 뉴스 하천공장의 사회자 김난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상훈입니다. 네, 주말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그렇죠. 뭐 항상 그릇 보내듯이. 기사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셨을 것 같아요. 또. 그렇죠. 주말에는 저한테 주말은 다른 사람 주말이 아니죠. 네. 일하는 거죠. 예. 아니 주말에 날이 그래도 많이 따뜻하더라고요. 공기는 안 좋아서. 네, 근데 미세먼지가 많아서요. 야외 활동은 못했는데 그래도 날씨가 따뜻하고 오늘 오다 보니까 화단에 초록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 그래요? 네. 난 초록이 안 그냥 앞이 뿌여가지고. 개나리 꽃도 폈어요. 저 나올 때는 네. 그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그 안개가 너무 자욱해가지고 뭐 보이지가 않았어요. 전혀 네. 뭐가. 다 좋은데 정말 이놈의 미세먼지 때문에 예, 공기 목 관리 유동이 너무 없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목 관리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많이 안 좋다니까 건강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요 95.1MHz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월요일 코너 오늘 방금 방송 마치고 돌아오신 글로보는 글로벌에서 못다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방송도 들었는데요. 네. 예, 끝에 1분 남겨놓고 이제 메인 나간다고 해가지고 예 말씀하시다가 이제 끊겼어요. 그렇죠. 이제 그게 공장장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예. 그 뉴스 하청공장에서 많이 듣게 뒷부분을 밀었다가 중요한 얘기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실 분 아니시잖아요. 아니, 제가 근데 원래 아는 공장장님은 그렇잖아요. 원래 이 코너 자체가 원래는 메인 그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뉴스공장 측에서 그거보다 좀 이렇게 한 주간 있었던 이슈 같은 거 좀 정리하고 그러고 하자. 근데 나는 그럴 만한 시간도 안 주면서 어떻게 맞아요. 그렇게 하느냐. 맞아요.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러면은 그냥 한 가지만 이슈를 다루자. 근데 이제 거기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 좀 한 주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슈를 하자는 거죠. 네. 그 불가능한 게 되겠냐. 네. 그래서 입이 이렇게 나오고 항상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청공장이 사실은 그 발상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는 그 중요한 얘기를 미리 뒤로 빼는 거 아니다. 나는 오히려 그것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방송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 그게 이제 팩트죠. 네, 맞습니다. 미세먼지 많이 마시고 오시느라고 지금 목소리가 목이 좀 많이 잠겨 있죠. 네, 그럼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그렇죠. 시작해 봅시다. 네. 오늘 아까 이제 얘기한 것이 이제 미국 이야기, 일본 이야기 좀 했고, 총기 시위 그렇죠. 관련된 거 하셨고, 일본의 개헌 관련해서 이제 발의를 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아베 상황이 아주 안 좋아졌다고,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그것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급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미국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충분히 전달이 됐나? 그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그 뉴스공장 방송에 가면 시간이 쫓겨가지고 말씀이 막 빨라지세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나중에 나와보면 모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무역 전쟁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강경파 막 주변에 막 득실 그리고 점점 매파로 가득 찬다. 비둘기파 다 없애고 이거 어떻게 될 상황이냐. 그리고 특히 그 이번에 안보 보좌관으로 들어간 존 볼턴 같은 경우에 한때는 한국 대사로도 좀 거명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빅터 차 낙마했다. 근데 빅터 차가 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인데 충분히 강경하지 못해서 낙마한 거로 그렇게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한국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좀 깜짝 놀랐죠. 그럼 저것도 충분히 강경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을 지금 도대체 하려고 그러냐. 얼마나 더 강경한 사람을. 그래야 되느냐. 근데 그 전에 거론이 됐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존 볼턴 현 안보보좌관이에요. 이 사람은 원래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공화당에서 이제 참모를 했던 사람이고
부시 대통령 하에서도 역시 계속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강경파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타격 그다음에 전복시켜서 북한 정권을 이제 무너뜨려야 된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뭐 많이들 하고 하는데 뭐 그런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의 수위가 그리고 참 그 북한을 악의 축 우리 다 알잖아요. 악의 축 그 유명한 악의 축 그 사람 당사자예요. 그리고 이라크 전쟁도 이제 미국 안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이걸 해 말어 이런 상황에서 하자 이런 강경하게 이제 이야기했던 중에 하나고 결국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실패했다고 봐야죠.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부 다 미국이 건드려가지고 좀 저 서아시아가 저렇게 된 게 지금 그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빨에 치석 있죠. 네. 그 얘기를 제가 혹시 방송에서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냥 안 했죠. 우리끼리 수다 타임 때 잠깐 하셨던 그랬었던 것 같죠. 네. 제가 이 이빨 치석 가지고 비유를 자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치석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잖아요. 안 좋다고 해서 스케일링하고 그러니까 제거하고 치석 제거하라고 그렇잖아요. 하죠. 근데 치석 제거가 치과 의사들은 혹시 이 방송 듣는 분 중에 치과 의사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그 임상 대상자 있어요. 우리 이거를 의학에서는 서브젝트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는 임상의 대상 있잖아요. 의사 말고 이제 환자가 되는 거죠. 그 임상의 대상자 입장에서 서브젝트 입장에서 저는 그거 이제 반박을 해요. 그 치석을 제거를 하면은 그만큼 구멍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빨리 관리를 하면 괜찮은데 구멍이 생기면 그만큼 거기 그동안 지탱하고 있었던 그게 이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가 더 끼기 쉽다는 거죠. 물론 관리를 굉장히 잘하면 이론적으로 당연히 그다음에 관리를 잘하면 괜찮은 거죠. 근데 평소처럼 관리하면은 그 안에 치석이 없어진 자리에 음식물 찌꺼기가 더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더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얘기 들으면 치과 의사들이 그냥 펄쩍 뛰겠지만 그거는 저도 경험을 해봤고 네. 그런 경험 해보신 분은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은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 악이라고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그 나쁜 그 영향만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는 서로 이렇게 얽혀가지고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이렇게 현상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뭇가지 같은 거 쭉 이렇게 엮어놓다가 생각해 보세요. 그 가운데 썩은 나무가 가지가 하나 있다. 그걸 제거해야지 싹 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무너져요 이게. 그나마 그게 버티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서아시아도 그런 비유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라크 전 사담 후세인 정권이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이런 정권들 같은 경우 또 다른 데도 또 많이 있죠. 그 악처럼 보이죠. 그리고 진짜 그렇게 볼 수 있고. 근데 그거 그냥 우리가 뭐 단순하게 그러면 저거 제거 싹 뺀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이 무너지게 되게 있어요. 이게 지금 이라크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그런 건데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다. 어쨌든 이라크 전쟁은 실패한 전쟁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건데 어쨌든 이라크 전쟁을 하자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도 2003년도였죠. 그 핵 협상을 할 당시에 그때 미국 측 대표단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존 볼턴이. 그런데 그때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에 그러니까는 강한 어조라는 것이 그냥 강경하다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악담을 해야 했다 그럴까?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폭군 독재자다 이제 이런 거라든가 그건 말은 맞지만 좀 외교적으로 이제 교섭 상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들어서 좋지는 않죠. 신기를 건드려. 교섭을 하려고 협상을 하려고 나갔잖아요. 네. 협상하러 갔는데 거기다 욕을 하면은
협상이 되겠냐 이 말이죠. 그다음 지옥 같다, 지옥 같은 악몽, 막 해간 이런 얘기를 협상 그 대표단 안에 들어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 북한이 그걸 받아주겠냐고요. 그러니까요. 북한이 바로 뭐라고 봤냐면은 인간 쓰레기다. 북한이 그렇게 얘기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인간 네. 쓰레기, 뭐 흡혈귀다, 뭐. 존 볼턴한테. 네. 네. 북한이 존 볼턴한테 뭐 그래서 회담 자격이 없다 이러니까는 협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빼야지. 그래서 빠지고, 그러니까 이랬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막 펄쩍펄쩍 뛰었던 인물이고, 근데 공화당 안에서도 좀 거부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던 공화당 그 의원 중에서도. 그랬겠어요. 그러니까는 부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엔 대사였는데, 미국에서 유엔 대사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유엔 대사하고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뭐 우리 청취자분들이나 지금 유엔 대사가 누구죠?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 그냥 대사죠. 하나의 대사인데, 우리나라는 대사 중에서는 그래도 주미 대사 최고로, 주미 대사는 뭐 거의 뭐 총리를 지낸 사람까지도 가고 이러는 자리니까. 그다음에 주중대사, 뭐 주일대사, 주러대사 이런 그런 정도이지 주 유엔 대사를 최고로 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주 유엔 대사가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그 서열상으로도 그렇고 희한하죠. 근데 이제 그래요. 서열상으로도 그렇고 의전상으로도 그렇고. 왜 약간 또 빗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이 원래 팟캐스트 맛이 그거잖아요. 빗나가기도 하고. 빗나갔다 늘 제자리로 근데 오셔요. 삼천포 갔다가 이렇게. 맞아요. 그거 아세요? 의전 서열하고 그냥 서열, 그러니까는 대통령 승계 서열. 그러니까 유고시에 대통령이 없어지면 그다음 이제 승계해야 되는 이거하고 그러니까 대통령 유고 승계 서열하고 의전 서열하고 두 개가 달라요. 달라요? 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라면은 대통령이 유고시에 바로 승계하는 거는 이제 국무총리죠. 그다음에는 이제 장관, 정권이 정한 순서에 따라서 장관, 흔히 이제 외교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보통 이제 부총리가 먼저 하죠. 그러니까 교육부총리라든지 아니면 경제부총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총리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의전 서열은 이제 그렇지가 않고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는 국회의장이죠. 국회의장이 이제 정치적인 실권은 그만큼 가지 않지만 의전 서열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뭐 대법원장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요. 근데 어쨌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의전 서열로 보나 그 권력 승계 서열로 보나 이 우리나라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직위가 아니고 굉장히 높다는 거. 그러니까 외교관 중에서는, 외교 분야 중에서는 두 번째 정도 될 수 있다. 유엔 대사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국무장관이 이제 외교 분야에서는 최고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정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안보 안전보장 그 계열까지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또 달라질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일단 안보 라인을 빼고 나면은 외교 라인만 놓고 보자면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엔 대사를 하고 있었어요, 존 볼턴이. 근데 그러다가 그 부시 대통령이, 아들 부시가 중간 선거에서 졌어요. 중간 선거에서 진다는 것이 이제 다 이제 아시잖아요. 그 대통령은 4년 임기고 그래서 4년마다 바뀌는데 국회의원은 2년마다 바뀌죠. 하원이 2년마다 투표를 한다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뽑힐 때 같이 하고 그다음에 2년 후에 중간에 하고 그다음에 또 2년 후에 대통령 바뀔 때 또 다시 바뀌고 그러니까는 그 중간에 딱 가운데 낀 거를 그래서 중간 선거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중간 평가의 그 역할도 하고 나름 순기능이 있어요. 이제 그런 근데 순기능은 있는데 그 흔히 미국에서는 그 중간 선거에서는 여당이 꼭 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게 이 중간 선거예요. 이기기가 참 어려운 그런 구조인 거죠. 근데 중간 선거 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임명을 하기가 참 애매하니까 그러면서 그때 낙마를 한 인물이거든요. 그 존 볼턴이. 그러면서 뭐 시사평론가처럼 이렇게 있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들어간 건데 굉장히 강경한 인물이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 네. 이제 그게 진짜 한판 벌이려 그러나 그 전 세계 한번 경제 휘청 한번 한번 붙어볼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고 트럼프의 원래 그 기질 그리고 이게 그 거래의 기술 이런 걸 잘 보면은 그게 이제 진짜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삥 뜯을 때 네. 방송에서 이 말 하고 싶었지만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 엄청나게 더 큰 그 위협을 주죠. 네. 뭐 다른 해를 가할 것처럼. 그럼 겁을 왕창 준 다음에 그다음에 살살 달래죠. 아, 내가 그러고 싶겠니? 나도 그러고 싶진 않고 그냥 내가 꼭 지금 하필 필요한 게 이거네? 그러면은 아까 겁먹은 거에 비해서 그 정도 줄게 그 주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중국하고도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방송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주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정도까지 중국하고 저 행정명령 사인했죠. 그러니까는 우리 돈으로 하면 54조, 64조에 해당하는 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4조 원에 해당하는 그 정도 엄청난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럼 중국이 또 가만히 있겠냐고 그렇죠? 중국은 그렇죠. 뭐 중국이 일어서라 막 난리 났어요. 그 언론에서 뭐.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러고 나서 싹 주말에 이 장관이랑 이게 재무장관, 문우신 재무장관이 방송 나와가지고 북한하고 협상하고 있는데 잘 될 것 같다. 뭐 좀 안심시키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커들로라고 하는 그 국가경제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관이 아니라 백악관 참모인데 네. 그 사람 같은 경우도 또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는 자유무역주의자다. 난 그쪽 찬성한다. 뭐 관세 이런 거 좋은 거 아니다. 다만 그러려면은 좀 정상적인 좀 정의로운 어떤 그 체계가 잡혀져야 되지 않겠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폭수법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예까지 제시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그거 자꾸 베끼고 그러지 마라. 뭐 짝퉁 뭐 만들고 뭐 그런 거 가지 말고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 그런 거 좀 이렇게 신경 쓰고 하면은 자유무역 좋은 거 아니냐. 이거 좋은 거다. 그러니까는 정답까지 주는 거죠. 중국한테. 그러면서 어떻게 협상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하고도 마찬가지죠. 저 철강 25%, 네. 그 알루미늄 10% 관세 빵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했다가 근데 진정한 친구한테는 우리가 좀 빼준다. 그러면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일본이 이제 우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막 근데 제일 저 미국에서 가장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건 나프타예요. 그러니까 북미 그 자유무역 협정. 네. 캐나다하고 멕시코.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 빼줬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그거죠. 진정한 친구. 그러니까는 협상. 이거 빼줄 테니까. 네. 나프타. 나프타 협상 중에 지금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역시 우리나라도 안 빼줄 것처럼 한참 그러다 막판에 빼줬잖아요. 우린 좋아하잖아요, 지금. 와, 아싸. 미국이 빼줬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아마 발표가 될 텐데 어떻게 발표가 될지 지금 모르겠어요. 한번 그건 봐야 되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와 FTA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건드렸단 말이에요. 네. 관세 25%, 철강 10%, 그 알루미늄 그랬다가 한국 빼줄게 싹 빼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FTA 협상에서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건 한번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식이란 말이죠. 미국의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 꼭 이런 식이었어요. 그 책까지 냈잖아요. 협상의 기술인가 뭔가 뭐 책까지 옛날에 냈던 사람인데 이게 그러니까 북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북한에 대해서 뭐 소니, 선제 타격, 무슨 코피 뭐 난리 쳤잖아요. 네. 그러고서 올해 들어가지고 북한이 이제 대화하자고 하니까는 그래 하자. 그러고서는 근데 그 핵 말이지 그거는 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답까지 다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일이 이제 의외로 빨리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트럼프의 기분에 너무
좌우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려된다는 것이지 잘 되길 바라야 되죠. 그죠? 그럼요. 한반도 비핵화가 된다는 것이 꼭 어떤 그 우리 당연히 이제 우리 그 남한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간혹 이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북한 핵 가진 거 잘만 보관하고 있어 통일되면 그것도 우리가 되는 거다라든가 기타 등등 그러니까 핵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사람 그거는 그러니까 군축에 역행하는 그런 발상이잖아요. 한반도 비핵화 나아가서는 그 모든 중국,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다 비핵화를 해야죠. 이제 그거는 뭐 우리 살아있는 동안 볼 수 있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군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맞는 거죠.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을 미국 전략에서 이번에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아까 전달이 제대로 됐었나? 좀 너무 빨리 제가 얘기를 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 벤딜리 교수하고 우리 대담할 때도 그랬잖아요. 네. 방송에서는 그 교통 방송에서 하는 거랑 SBS 한 거랑 들어봤더니 너무 짧더라고요. 네, 저도 다 봤어요. 역시 하청공장이더라고요. 그 우리 댓글 남기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말 분명히 하셨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일본 말 나온 김에 아까 얘기한 일본 개헌 문제도 마찬가지죠. 일본 개헌 문제도 다 아시겠지만 일본 현재 아베 총리가 하고 싶은 거는 소위 말해서 그들이 말하는 정상국가. 그러니까 정상국가라는 것이 정상국가면은 군을 이제 보유를 하고 전쟁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정상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참 정상이란 말이니까 보통 남들과 같은 그런 국가. 네. 그런데 일본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거꾸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일본의 군대를 못 보유하게 만드는 그 헌법. 그래서 우리 평화헌법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다가 노벨상을 줘야 된다. 노벨 평화상을. 그리고 일본 지식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 일본이 보유한 것들 중에서 유일하게 만약에 딱 하나만 정말 자랑스러운 거 하나 꼽으라면 헌법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왜냐하면은 헌법상으로 군대를 보유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도 보유할 수 없고 교전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일본 헌법 구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거 없애버리고 싶어서 이제 아주 그냥 아베 총리가 안달을 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없애기는 뭐 하고 하니까 그건 놔두고 추가로 이제 넣겠다는 거예요. 추가로 뭐냐면은 교전권 없고 군대 없고 뭐 이런 거 그대로 놔두고 단 추가가 뭐냐면 앞에 이 사항들이 우리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라면은 다르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자위대라고 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자위대란 말이 원래 없었거든요. 네네. 일본 헌법에 자위대란 말을 거기다 이제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위대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위협이 될 경우 이걸 집어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상으로 자위대를 명시하겠다. 일단 반발이 거세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아베 총리의 개헌안이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작년에. 그거를 이제 어제인가 주말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아베 총리가 사면 초과, 5년 초과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죠. 네. 사학 스캔들에다가 이 동북아시아 정세는 꼬이죠. 그다음에 미국 진정한 친구인 줄 알았더니 배신당했다고. 자기 안 빼주죠. 네. 그잖아요. 세금 관세 빼달라고 그러는데 일본 안 빼줬잖아요. 네. 일본이 그 대미 수출이 짭짤하게 이익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도대체 일본 뭐냐, 그러니까 정부 뭐냐, 이때까지 뭐 했냐, 간 쓸개 다 빼주고 미국에다 남은 게 뭐냐. 지금 그럴만 하잖아요. 지나 보니까는 남은 게 없잖아요. 맞아요. 한판 코리안 패싱이니 일본에서는 그때 그랬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몇 밤 잤다, 한국은 몇 밤 잤니? 그거 가지고도 얼마나 비교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남은 게 없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네가 헌법
뭐 개헌할 때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그 올해 아니면 힘들어요. 뭔가 사실. 돌파구를 찾고 싶어서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돌파구인지 아니면 돌파구를 찾기가 그 너무 그 날카롭고 단단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어설퍼요. 그러니까 새로운 뭣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차라리 제 생각에는 그 지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직전에 개헌안 들고 나왔잖아요. 네. 차라리 그게 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다 갑자기 새로운 게 나오고 그래서 잠시 뭐지 왜 저러지 살짝 이제 헷갈렸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그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렸지만 네네. 일본의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하던 얘기란 말이에요. 새로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너무 이제 무디다. 다만 근데 이게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시간이 없어요. 이제 아베 총리가 최대한 많이 총리를 한다 그러면 2013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몇 년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2013년이라고 하셨어요. 2021년. 21년. 네. 13년이란 말이 왜 나왔지? 지금이 2018년인데 2021년까지 최대로 한다면 할 수 있어요. 13년이란 말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게요. 이런 걸 랍시스라 그러는데 뭔가 작용을 했는데 나한테 13이 숫자가 뭘까? 어쨌든 네. 2021년 까지 맥시멈 하면 그때까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은 개헌을 하려면 그 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020년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 투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긴 하네요, 진짜. 그렇죠? 할 없잖아요. 거면 빨리 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 해서 하면은 겨우 올해 말에 이제 그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까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이제 국회에서 이제 투표하고 그래야 내년에 가서 이제 국민 투표하고 뭐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개헌을 꺼내 드는 것이 네. 최선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악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네. 오늘 진짜 얘기하려는 거는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 말씀하시다가 그렇죠. 예. 분데스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어요. 예, 그랬다가 이제 그랬는데 우리도 이제 메인 들어가 볼까요? 이제 메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원래 메인 우리 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독일의 분데스리가잖아요. 네. 분데스리가 뭐 모르시는 분이 거의 많이 없을 거예요. 네. 독일에는 분데스리가, 우리는 군데스리가.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제 축구를 군대에서 네. 그 거의 리그전을 하듯이 막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우리는 군데스리가라고 하는데 분데스리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 사실은 프리미어 리그 이렇게 영국 축구나 이렇게 보기는 좋아하세요? 해요. 아니 근데 많이 좋아하거나 지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봐요. 예, 보기는 하고 그 아트 사커. 그거는 프랑스. 아 그런가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아니 축구 선수들이 축구하는 게 정말 예술인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트사커라고 부르는 거 네. 프랑스 축구를 그렇게 부르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왜냐하면 프랑스가 예술의 나라니 어쩌니 이러면서 네. 그래서 아트사커라고 그러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프랑스에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말 없고요. 네, 독일에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없고 아트사커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또 축구 잘 모르는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가끔 이렇게 하면 보는 거죠. 예. 저도 이제 그 스포츠를 네. 뭐 깊은 지식을 가지고 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뭐 야구도 프로야구 뭐 우리 개막했잖아요. 네. 보긴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아직까지도 커브랑 슬라이더랑 또 뭐지 이런 거 잘 구별 못해요. 네. 뭐가 커브인지 뭐가 슬라이드인지 그냥 모르고 그냥 보거든요. 저는 그게 진정으로 즐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분석하지 않잖아요. 뭘 보면서 스포츠를 진정으로 즐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전번에 한번 평창 올림픽 얘기하시면서 그랬나요? 내가 직접 즐겨야 된다고 이렇게 맨날 보는 거 하지 말고 그렇죠. 내가 직접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게 스포츠를 진짜 즐기는 거지. 그건 맨날 보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네. 맞아. 그 얘기 하셨던 게 또 생각이 나네요. 영화하고는 다르죠. 영화는 보는 게 즐기는 걸 수 있지만 스포츠는 진짜 즐긴다는 건 스포츠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영화는 내가 배우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감상이 이제 주 포인트라면 스포츠는 내가 몸을 이렇게 단련시키는 것이 포인트 아니겠냐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스포츠 이야기가 이제 그 주 오늘 이슈인데, 네. 일단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아까 이제 뉴스 공장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22일 분데스리가 안에서 이제 투표가 있었어요. 네. 1부 리그, 2부 리그 팀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가 결정이 됐냐면은 현행대로 50% 그러니까 50 플러스 1이라고 반은 한국말이고 반은 영어 50 플러스 1 네. 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51% 그러니까 과반을 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51%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 100% 가진 거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모든 결정 과정에 있어서 내가 이제 주 자격으로 대주주 자격으로 행사를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독일의 분데스리가의 모든 축구팀들은 그 한마디로 시민구단 그러니까는 대기업이 소유를 하고 그 대기업이 대주주로서 어떤 행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프로야구 같은 경우도 구단주가 감독 해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해버리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독일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51%를 비영리 단체 혹은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시에서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비영리 단체, 비상업적인 그런 단체가 이걸 소유하게 돼 있어요. 51%는. 그러니까는 그 영국의 프로축구 리그나 스페인 네. 프로축구 리그 그다음에 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기업의 자본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영국하고 스페인이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오일머니라고 해서 네. 중동의 그 대갑부들이 이제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구단을 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투자가 되고 그러니까는 그만큼 우수한 선수들 많이 데리고 오고 뭐 엄청난 그 연봉을 가진 선수들이 스타 군단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그 스페인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그러니까는 관중들이 이제 많이 모일 수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그만큼 중계권도 높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 독일의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 분데스리가의 그 인기가 영국의 프리미어리거나 그 이탈리아 혹은 스페인 이런 나라들의 프로축구 리그와 비교했을 때 그리 높지가 않죠, 별로. 그러게요. 인기가. 그럼 제가 봤던 건 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였던 것 그러기가 같아요. 쉽죠.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 나가 있는 것도 다 영국에 많이 있죠. 다른 나라 분데스리가도 있긴 있어요. 다 그래요? 있긴 있는데 중계를 그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이제 그 영국에 주로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네네. 것이죠. 근데 분데스리가가 원래는 옛날에는 그 제가 어렸을 때는 최고 리그였었어요. 분데스리가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몇 학년이 중학교쯤 됐으려나 이제 네. 그쯤 됐을 때 저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월요일 밤 MBC에서 항상 11시 넘어선가 이렇게 했었어요. 항상 그 분데스리가의 경기를 보여줬었어요. 이제 중계를 해줬군요. 요약을 했나 아니면 전 과정을 다 해줬나 팀 하나를 골라서 매치를 골라서 그 옛날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시그널 음악까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분데스리가를 굉장히 즐겨봤거든요. 네. 다른 리그는 몰랐었고 그때는 그 분데스리가가 최고였죠. 뭐. 그리고 그때 차범근 선수가 이제 그때 독일에서 뛰기도 했었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랬던 분데스리가가 왜 지금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별로 인기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잘 못하고 생각하고 있는 착각하는 거예요. 분데스리가가 처음 생긴 게 63년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는 이제 다른 식으로 리그가 있었다가 이게 이제 다시 또 재편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네. 그러는 과정에서 분데스리가는 독일의 원래 그 스포츠 이념이랄까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충실하게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전개되고 있는 건데 그 먼저 그 독일의 그 스포츠라고 하는 것을 그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독일의 스포츠라고 한다 그러면은 보통 생활 체육, 저는 풀뿌리 스포츠 이런 말을 좀 하기도 하는데. 네. 말하자면은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체육 얘기할 때 하는 그 엘리트 체육하고 다른 거라는 거죠. 우리 보통 우리나라에서 체육이라고 한다면 스포츠라고 한다 그러면은 엘리트 스포츠를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누구냐면은 뭐냐면은 어릴 때부터 누구 잘할 만한 소질 있는 선수들 골라서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그렇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스포츠 선수다 육상이든 축구든 야구든 한다 그러면 수업 안 들어갔어요. 수업 다 빠지고 그 운동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이제 대학 간다던가 그러면 지금은 아예 프로 스포츠가 워낙 활성화되고 하니까 아예 대학도 안 가고 바로 이제 건너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 엘리트를 키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뭐냐? 제가 아까 우리 얘기 나온 것처럼 나머지 TV 앞에 앉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스포츠를 하는 게 아니에요. 텔레비 앞에서 보는 거죠. 주말에 뭐 해요? 네. 맥주 캔 딱 놓고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그게 스포츠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그게 스포츠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부 극소수 엘리트들만 아주 죽어라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프로 스포츠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얼마 전에 끝났지만 월드컵 아니죠. 올림픽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들도 일부 엘리트 선수들 극소수를 뽑아가지고 아주 극도의 훈련을 시켜가지고 금메달 따게 하는 거. 금메달 따와서 뭐 그다음 뭐요? 우리 그 개그맨 송영길 씨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없어. 맞아요. 되게 재밌었는데 네. 끝났죠. 근데 그거거든요. 근데 뭐 없어. 그 금메달 따서 그 뭐냐고 여기. 근데 그게 엘리트 체육이라는 건데 국가의 영광 이런 게 이제 전부 그런 개념이에요. 나한테는 뭐 껌 하나 떨어지나? 근데 국가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반대가 생활체육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 전 국민이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이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발상이거든요. 네. 원래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발상이 나온 건 19세기라고 이제 문헌에 이렇게 역사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독일 하면 체조 되게 유명한데 아세요? 이게 쫙 줄 맞춰가지고 체조하는 거. 체조? 우리 왜 숨쉬기 아니 뭐지? 그런 건 체조 옛날에 했었잖아요. 네. 그런 걸 뭐라고 불렀지? 무슨 체조 있었잖아요. 국민 체조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게 이제 독일에서 굉장히 발달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나치 때도 저 체조가 굉장히 그래서 활성화되고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그랬던 역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체조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달리기, 뭐 던지기, 수영 이런 거 기본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제 육체를 단련시킬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뭐 격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돼가지고 이런 거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건강한 몸을 가지기 위한 우리 왜 그 독서 많이 해라 뭐 네. 그런 얘기하는 그거는 이제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건강한 정신을 가지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운동 많이 하는 건 이게 이제 좀 육체적인 건강. 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독일의 그 생활 스포츠로 정착이 되는 건데 누구나가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축구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클럽이 전국에 9만 개가 넘는다 그래요. 9만 1,000개의 클럽이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가입해 있는 회원 수가 2,300만 명이래요. 2,300만 명이면 독일 인구의 29%에 해당하는 네. 독일이 8천만 정도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럴 정도 된단 말이에요. 다들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이렇게 확산시켜
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독일은 그런 계속 그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뿐만 아니라 옆 나라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유럽의 대륙의 어떤 전통이 이제 그런 거예요. 학교 안에도 그 학생들이 왜 이렇게 하나의 스포츠를 완벽히 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숙련할 수 있게끔 그 교육 과정 안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이제 제가 클럽이라 그랬잖아요. 클럽 개념이 뭐냐면은 학교에서 체육을 꼭 한다기보다 교회,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클럽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동호회 같은 그런 거죠. 걸까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꼬마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초등학생이 꼬마가 아니죠. 큰일 날래. 그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몇 살 때까지인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수요일 날 수업이 없어요. 아, 체육하는 날인가요, 그날은? 체육을 하든 뭘 하든 하여간 그 쉬는 날이거든요. 주로 그날이 그런 그 교회 활동, 특허 활동 이런 거 하는 날인데, 그러니까 클럽에 가입돼 있는 학생들은 그날 이제 클럽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26%의 인구, 그러니까 1,700만 명이라고 프랑스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독일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국민들이 클럽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클럽 숫자로 따지면 더 많아요. 저 프랑스는 16만이나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에 퍼져 있는 이 조그마한 클럽들이 그 꼭 축구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클럽들이 여기서 이제 그 모든 그 체육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준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유럽식의 특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독일의 그 생활체육의 그 원리거든요. 이게 그 60년대 이럴 때 이제 그 그랜드 플랜인가 이렇게 이름이 이제 붙여진 그게 있어요. 골든 플랜, 골든 플랜. 이 골든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그 59년도에 처음에 이게 그 법안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61년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인 거예요. 이게 그 전 국민의 체육을 활성화시키겠다 뭐 이런 그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독일에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체육 시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그 1인당 그 체육 시설 면적이 2.38 평방미터거든요. 국민 1인당. 그러니까는 한국의 8배가 넘어요. 8.6배. 우리는 스포츠 할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점심시간 때 이제 축구를 하면은 축구도 공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왜 그거 하나도 없었나. 그래서 조그만한 게 그때 우리는 짬뽕공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이게 야구공만한 크기로 이렇게 말랑말랑한 공이 있어요. 이 던져 주먹을 빵 쳐가지고 이렇게 야구처럼 도는. 그거 가지고 축구를 하고 그것도 한 운동장 안에서 잔디 없이 그냥 흙 이렇게 있는 그 운동장에서 전교생이 다 한꺼번에 그러니까는 공이 수십 개가 막 굴러다니는 거죠. 우르르 그거 몰려다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공이 어떤 공이지 이게 모를 정도로 이제 그런 땅이 부족한 거죠. 꼭 우리가 면적이 부족해서만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그 독일의 그 생활 스포츠, 생활 체육, 제가 이제 부르기 좋아하는 풀뿌리 스포츠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확보된 그 스포츠 인구가 결국 그 안에서 잘하면서 뭐 실력을 발휘하게 되면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고, 그럼 뭐 금메달도 따는 것이고, 뭐 올림픽도 혹은 월드컵도 나가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독일이? 네, 그렇죠. 아니 뭐 독일이든 유럽도 그렇고요. 보면은 참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한테도 혹시 그런 재능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풀뿌리 스포츠를 안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이제 그 어릴 때 재능 발굴 이런 거는 이제 우리나라도 하고 북한도 하고 중국도 하고 다 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북한, 중국 같은 나라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들 엘리트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머지를 운동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재능이 있어도 운동을 못 시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지레 그렇죠. 겁먹는 거예요. 아, 우리 애가 좀 뭐 잘하는 것 같은데, 야 그거 시키려면 너 그거 돈 앞으로 되게 많이 들어. 하지마.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죠. 경제력이 있으면 이제 서포트 해주면서 밀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유 예체능 특히나.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게 누구냐면은 클로제라는 선수가 있어요.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네. 축구 좀 잘 몰라도 클로제 이름은 많이들 들어보는데 축구 잘 몰라도 분데스리가 들어봤고요. 예, 클로제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분데스라는 것이 이제 연방이라는 뜻이고 리가가 리그고 연방 리그라는 거죠. 네. 원래는 지역별로 리그가 따로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전체가 이제 그 다 같이 하자. 그래서 연방 리그, 분데스리가라고 이제 명명된 건데 그 클로제 선수 그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은 월드컵에서 최다 골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월드컵에서 16골인가 기록을 했던 뭐 대스타죠. 네. 근데 그 사람이 대표적인 이 케이스예요. 이 엘리트 스포츠가 아닌 이 풀뿌리 스포츠에서 키워진 어떤 스타. 원래 이 사람이 뭐였냐면은 그 목수였었어요. 청소년 때. 그러니까는 이민자 가족이거든요. 네. 그래 축구를 잘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게 아니고 그냥 그 목수 일을 하면서 클럽에서 그냥 동네 친구들하고 그렇죠. 같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축구하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일하고 또 축구하고 이러다가 처음에 어디가 7부 리그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뭐 5부 리그로 올라가고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기록에 보면은 네. 청소년 때 7부 리그에서 이렇게 뛰다가 20살 되면서 이게 이제 98년인가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서 5부 리그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2년 후에 1990년에 드디어 분데스리가 1부 리그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그 인구들 중에서 그냥 실력이 그저 그걸 하면은 그 안에서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또 즐기는 거고 거기서 우수한 누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직업으로 택하는 거죠. 그러면서 프로가 되면서 뭐 1부 리그까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 축구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엘리트 선수를 지향을 하지만 그게 안 되면 밥 굶어 하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 돈 잘 번다는 것은 극히 일부분 0.00001%나 그 뭐 억대 연봉 뭐 이러는 것이지 나머지는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생활 스포츠는 그게 아니라 자기 생활은 따로 있는 거고 네. 스포츠는 그냥 그 중에서 일부분인 거예요. 그러다가 잘하면 그 사람은 프로로 가는 것이지 다 내던지고 프로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클로제 선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경우를 치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생활 스포츠 다 좋은데 엘리트들을 이렇게 육성을 하고 거기서 이제 우수 선수, 스타 플레이어 이런 사람들 억대 연봉 막 이러면서 그 스타 군단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관심이 더 가는 거 있지 않냐? 이건 무시 못하지 않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의 이런 경우 보면 뭐 얼마나 진짜 그 우리 뭐 다 알지 않냐? 화려하죠. 네. 그리고 뭐 저쪽에 그 영국에서도 그 뭐 스타 플레이어들 얼마나 근데 독일의 분데스리가 누구 있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건 무시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들여다보면요. 네. 전 세계의 스포츠가 우리가 지금 흥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흥행 얘기로 넘어왔죠. 네네. 가장 많이 보는 스포츠가 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축구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관중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그런 운동 경기. 네. 축구가 아니고 네. 미식 축구예요. 그러니까 네네. 미국의 미식 축구가 그러니까 내셔널 풋볼 리그라고 얘기하죠. 네. 그게 1위예요. 가장 많은. 그건 미국에서만 인기가 많은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는 제 말은 경기장 안에 관중 한 경기당 들어오는 관중 수 그걸로 1위가 미국 미식 축구의 그 내셔널 풋볼 리그라는 것이죠. 네. 평균 관중 수가 6만 9천 명. 한 경기에. 네. 와. 그다음에 2위가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분데스리가예요. 오 그래요? 네. 영국 그쪽이 더 세지 않나요? 안 그래요. 오. 분데스리가가 2위예요. 그러면은 분데스리가가 그래서 저 평균은 4만 경기당 관중 수가 4만 뭐 이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까 6만 4만 이 기준은 정확하게 제가 뭐에 대한 기준인지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고.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관중 수입료 그러니까 수입료라 아니 뭐라고 불러요? 들어간 입장료. 그쵸? 입장료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독일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안 비싸요. 풀뿌리 스포츠라서 많은 관객들이 부담 갖지 않고 와서 많이 볼 수 있도록 그 입장표 하나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근데 거의 모든 경기가 다 꽉 차요. 10,000원. 그래서 그 어쨌든 간에 프로 구단을 운영을 하려면 흑자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기왕 프로를 할 거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아마추어를 하든지. 그러면 흑자 운영을 가장 성공적으로 잘 하고 있는 그 리그가 어디일 것 같아요? 바로 분데스리가와 영국 프리미어리그예요. 네. 영국은 비쌀 것 같은데. 영국은 비싸요. 그렇죠. 그리고 영국은 그 경기를 할 때마다 중계권 있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장난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예요? 그 영국에서 유명한 토트넘, 첼시라든가 네. 첼시라든가 네. 또 유나이트 뭐지?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나? 그 박지성 있던 팀이 뭐예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런 팀들, 이런 구단들 같은 경우에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런 거 중계하려면 이제 엄청난 중계권을 준단 말이에요. 독일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중계권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 비용이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영국에서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나가죠. 스타 플레이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그리고 이제 일부 그런 구단들이 이제 많이 벌고 그렇지만 않은 구단들은 많이 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도 많아요. 지출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을 다 제하고 순수하게 순이익만 놓고 보면 그렇죠. 예, 분데스리가가 오히려 박리담회하는 것처럼 그렇죠. 표 한 장을 싸게는 팔지만 그렇죠. 많은 관중이 들어오고 선수들한테 나가는 또 비용이라던가 중계권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좀 적더라도 뭔가 이것저것 다 따지고 보면 순이익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또 괜찮을 그렇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네요. 거네요. 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서 하다 보면은 우수한 선수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발굴을 하는 거예요. 키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어느 정도 성장이 됐다 싶잖아요. 네. 그럼 외국에 팔아요. 그럼 그 수입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 수입 갖고 또 이제 발굴을 해요. 그럼 또 비싸요. 그러니까는 영국 같은 경우는 비싼 선수를 이렇게 비싼 돈으로 사오잖아요. 이미 만들어진 선수를 스카우트해 오는 거죠. 그 스페인의 그 레알 마드리드 같은 팀들도 그렇고. 근데 독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발굴해서 갖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가 더 뭐라고 하나 순이익적으로 봤을 이익이 때. 더 가겠는가?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영국일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의 분데스리가의 그 운영의 그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체육 다 좋은데 돈이 안 되잖아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네. 돈 된단 말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렇네요. 예.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1%를 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51%를 확보를 해야 된다. 네. 그 비영리 단체나 어떤 비상업적 단체가. 그래서 독일의 그 분데스리가는 팀 이름에다가 원칙적으로는 기업 이름을 못 써요. 우리나라 축구도 서울 FC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지역 이름 쓰는 것처럼 독일도 그럼 그런 건가요? 기업 이름을 안 쓰고 스포츠를 그 우리나라 축구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프로야구 같은 경우에는 기업 이름으로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는 구단주가 그 기업 대기업들이니까 뭐 넥센 뭐 이런 식으로 두산, 그렇죠. LG 이런 식으로 쓰죠.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뭐냐면 관중들이 입장료 내는 것, 그다음에 스폰서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9%를 넘으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스폰서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민구단 같은 경우에 시민들의 어떤 그 자발적인 참여 이런 거 그런 걸로 되는데 그게 어떤 특정 기업이 한 20년인가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하는 어떤 그런 게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구단 입장에서는 그 고마움의 표식인 거죠. 이 그런 차원에서 정해진 게 있어요. 20년인가 이게 정해진 게 있어요. 그러면은 기업 이름을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또 예외적인 건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 원칙적으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이 그 유럽 같은 축구 안에서도 네. 영국 프리미어 리거나 스페인 리거나 이런 데와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 표가 거기서는 영국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는 표가 비싸고 네. 그다음에 중계료도 비싸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표도 더 싸고 중계료도 더 싸요. 근데 수익이 어떻게 나느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굉장히 그 차별화시키는 그런 전략인데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한 명의 엘리트가 전체를 다 살린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이런 것이 우리 스포츠에서도 독일 스포츠가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렇게 했으면은 그럼 분데스리가에는 별로 선수들이 유명 스타 플레이들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른 저쪽 옆 나라에서 비싼 돈 주고 다 데려가니까. 근데 그런 독일 선수들이 어디로 가냐? 다 딴 데로 이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월드컵은 어떻게 되느냐? 다 모이잖아요, 또. 그러죠. 지금 그 풋볼 랭킹 세계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아니, 풋볼은 잘 몰라요. 그럼 다른 걸 아세요? 잠깐만, 풋볼이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지금 우리 축구 미식 축구 말씀하신 말고 거 아니고 축구 그냥 축구. 예. 피파. 네네네.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1위가 어딘지 아냐고요. 아니요, 몰라요. 그런 건 잘 몰라요. 독일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요? 독일이에요. 나 또 지금 저 또 허당짓 하는 거죠, 지금. 말귀 못 알아듣고. 그래서 그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네. 말은 좋은데 네. 이상이다. 네. 그게 이제 되는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독일이 그 풀뿌리 스포츠에 아주 전형적인 어떤 그 모델을 보여준 거다. 이제 그게 이제 지난 22일 날 그 투표가 있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이 내용인데 이거를 영국식이나 이런 데처럼 다른 외부의 자본을 더 많이 들어와서 분데스리가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어볼까라고 하는 투표를 했었어요. 분데스리가 팀들이 부결됐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자. 현행대로 그냥 이렇게 하자. 50+1. 그러니까 51%를 반드시 비영리 단체가 소유를 해야 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뀐 게 아니라 유지를 하기로 했다. 그냥 현행대로 그렇죠. 계속 가자. 그게 이제 독일 스포츠의 힘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오늘 축구에 관심 많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더 들으실 때 그렇죠. 재밌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제가 이제 스포츠 전문가도 아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막 즐겨하는 아마추어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 말하는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정보가 중간에 정확하지 않았다면은 뭐 그런 게 있었다면은 지적을 해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하겠고. 풋볼 못 알아듣는 저도 있습니다. 전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 생활체육, 풀뿌리 스포츠 이것은 그 이상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럼 우리 번외로 스포츠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공장장님은 혹시 뭔가 이렇게 취미로 하시는 스포츠요? 운동이나 스포츠 있으신가요? 보시는 거 말고. 보는 거 말고 제가 이제 하는 거. 할 시간이 없으셔서 요즘에. 원래 제가 굳이 뭐 하나를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테니스인데 그것도 근데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테니스를 어릴 때부터 좀 쭉 쳤었어요. 좋아하고. 그럼 사실 다시 하시면 또 그 기량이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 기본기라던가 이런 거 나오시죠. 뭐 그렇긴 하겠지만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네 그것도. 우리 이참에 뭐 하나 해볼까요, 진짜? 좋죠. 풀뿌리 스포츠로. 근데 테니스는 단점이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는 거. 혼자 못 하셔요? 혼자 벽치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스쿼시 하면은 혼자 벽 칠 수 있나요? 그렇죠. 그거는 혼자 할 수 있는데 테니스도 혼자 벽에다 치면 되긴 되는데 뭐 어쨌든 그렇죠. 맞춰주는 누가 있어야죠.
예. 저도 뭐 특별히 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전 요가 이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요. 저도 좋죠. 4월 달부터 수영을 한번 또 해보려고. 제가 물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물을 되게 무서워하고 이러는데 한번 극복해 보려고 해요. 수영장 가거나 이렇게 바닷가 놀러 가면요, 남의 짐 지키고 있어요. 절대 물에 발을 안 담궈요. 물이 무서워서. 예. 저도 물을 무서워했는데. 네. 그래서 한동안 수영을 못했었어요.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근데 어쩌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집 앞에 유소년 스포츠센터 이래가지고요, 성인 수영도 하는데 되게 싸요. 그 한 달 월 수강료가요. 그래서 한번 끊어서 한번 이제 날씨 따뜻해지고 했으니까. 근데 사람이 무지 많을 것 같아요. 싸고 이러다 보니까. 네, 아무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 날 좋아지고 했으니까 오늘 또 이렇게 스포츠 이야기 하면서 우리 공장장님 표현으로는 풀뿌리 스포츠.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운동에 한번 관심 가져보고 각자 1인 1 스포츠를 할 수 있는 예. 분위기가 좀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댓글 올려주세요. 운동 어떤 거 시작하실 건지 하고 있는 거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뉴스공장 끝나시고 바로 달려오셔서 이렇게 녹음하고 있고요. 오늘 퇴근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방송 들으실 수 있도록 아마 업데이트 우리 PD님께서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공장장님 말씀 한마디 안 하셔요? 네. 힘드시군요. 특별한 말 없습니다. 말씀 많이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